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착수한 오늘 문 대통령이 계엄령 관련 문건을 모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건 보고를 받고도 비공개 결정한 데 대해 지방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에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요 도로에 50여 톤의 물을 뿌려 도로 표면 온도를 낮췄습니다. 앞으로 20일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경북 새마을 금고에서 복면을 쓴 강도가 흉기를 들고 침입해 4천여만 원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금고 문 열어야 해서 이렇게 있는 상황에는 생각을 못했죠. 50m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으나 근무자가 없어 출동하지 못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10,000원 공약 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의 인상도 경제의 부담이라며 재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저렴한 아울렛 전용 제품을 마치 백화점과 같은 품질의 제품을 할인해주는 것처럼 파는 아울렛의 꼼수를 소비자 탐사대가 고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작년 3월 국군 기무사가 만들었다는 이른바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이 일종의 진실 공방처럼 전개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몇 달 전에 이미 알았는데 이걸 왜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송 장관이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건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냥 넘어갔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엿새 전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던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지 오늘 다시 이것과 관련한 일체 문건을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수사단의 조사와는 별도로 대통령이 직접 문서를 보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단해 보겠다는 뜻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특별수사단이 과연 제대로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먼저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무사 특별수사단이 활동에 들어간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계엄령 문건을 전부 제출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건의 성격과 보고식이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직접 나선 겁니다. 문서를 제출할 기관은 국방부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입니다. 핵심은 계엄령 발동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수사단 수사와 무관하게 실행 계획 여부를 청와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을 청와대가 먼저 보겠다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청와대가 문서를 검토하고 쿠데타 예비 음모라고 결론 내린다면 특별수사단이 뒤집기는 부담스러워집니다. 때문에 수사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특별수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대통령 지시 6시간 만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문건과 관련된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최단 시간 안에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문건에 대한 송영무 장관의 발언이나 국방부의 해명이 오락가락하는 듯해서 과연 진실은 무엇인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지시를 받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해 문서 제출을 명령했습니다. 우리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대통령님 말씀이 엄중한 명령임을 군의 정치 개입이라는 예단을 갖고 있는 듯한 발언입니다. 지난 3월 기무사 문건의 존재를 보고받은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과 사뭇 다른 태도입니다. 송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 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철희 의원의 폭로로 기무사 문건의 존재가 알려진 이후인 지난 9일 송 장관이 국방부 참모들과 만나서 한 말은 또 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참석자는 송 장관이 애초에 기무사 문건에 대한 즉각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의 전언과 달리 국방부는 9일 간담회에서 기무사 문건을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도 이례적인데 이번에는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는 지시까지 했습니다. 어떤 배경일지 강동원 기자와 함께 지금부터 조목조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문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을까요? 그리고 굳이 공개적으로 명령한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기무사 문건의 쟁점이요. 보고 시점으로 옮겨가는 게 좀 꺼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지난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달을 보라는데 손가락을 본다 이런 말로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 보고 시점을 문제 삼는 보도에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의혹의 핵심은 계엄령을 정말 실행할 계획이 이었냐 이런 점을 문 대통령 지시로 명확히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얘기한 그 달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문건을 보면 이게 그야말로 도상 계획인지 아니면 실제로 실행할 의도가 있었던 문건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기무사 관계자는 이 문건 작성 과정에서 합참의 도움을 받았다고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와 협조를 요청했고 그래서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면 기무사 문건의 성격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문서가 아직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 거꾸로 보면 이 기무사 문건이 실제 계엄 실행을 목적으로 한 문건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 대통령이 직접 그것도 공개적으로 문서 제출을 명령하지 않았겠느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예. 이 계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었던 정황을 여권이 확보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무 장관을 향한 질책의 의미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도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가 두부 자르듯 말할 수 없다. 이 회색지대 이렇게 얘기했던 송영무 장관의 청와대 보고 여부와 시점이 드러났습니다. 4월 30일 기무사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자리에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는 기무사 문건을 가져가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내용과 문제점을 설명하는 수준의 자리였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송영무 장관 입장에서는 기무사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청와대에 알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임 실장이나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송 장관이 회의 중 정확히 뭐라고 언급했는지 알면 이 말한 사람이 잘못 전달했는지 아니면 들은 사람이 잘못 이해를 한 건지 판가름할 수 있을 텐데 양측 모두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 어느 한쪽 곤란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적어도 계엄령이라는 단어만 나왔어도 임 실장이라든지 조 수석이 그냥 넘어갔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 점이 이제 남아있는 의문점입니다. 예. 이 왜 청와대는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이 4월 30일에 문건의 존재와 문제점을 알고도 2달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그 남은 다른 논의를 하고 있었고 이 문건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6월 28일에는 국방부가 청와대에 정식으로 기무사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요. 이 문 대통령이 순방 중에 수사를 직접 지시한 건 7월 10일이었습니다. 6월 28일에 문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건 오늘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서울이 35.5도, 대구와 강릉의 기온은 37도, 그러니까 사람의 체온보다도 더 높이 올라간 셈이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하루였죠. 지금부터는 폭염 관련 뉴스를 자세히 전해드리고 왜 이렇게 무더운가, 그리고 얼마나 이런 무더위가 계속될 것인가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채림 기자입니다. 장렬하는 햇빛이 내리꽂힌 도로, 아지랑이가 이글거립니다. 경기도 북부 양계장 밀집 지역도 더위 쫓기에 비상입니다. 도심 분수대가 반가울 뿐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34도로 올 들어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이어진 오늘. 아스팔트 도로 표면의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59도로 매우 뜨거운데요. 이번에는 이 위에 베이컨을 올려놔 보겠습니다. 10여 분 만에 먹어도 될 정도로 한쪽 면이 완전히 익었습니다. 강릉과 대구는 사람 체온보다 높은 37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은 올해의 첫 폭염 경보, 부산과 광주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가마솥 더위는 장마가 이례적으로 일찍 끝난 데다 여름에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 여기에 티베트에서 뜨거운 고기압까지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당분간 전국적으로 매우 더운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습도도 높게 나타나면서 불쾌지수와 더위 체감지수가 높겠으니 기상청은 당분간 비 소식도 없어 길게는 이달 말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이런 무더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밖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일 겁니다. 농민, 시장 상인, 건설 근로자, 주차 관리원, 그리고 냉방장치도 제대로 없는 쪽방촌의 어르신들 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들의 고생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호진 기자가 폭염 속 이곳저곳을 돌아봤습니다. 축사 안에 대형 선풍기 10여 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지붕을 차광막으로 덮고 시원한 물을 뿌려주지만 바닥이 뜨겁다 보니 소들이 쉬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반추위 활동도 더 더디게 하게 되면서 섭취량이 일단 떨어집니다. 우유 산유량도 한 10% 이상이 떨어지고 한창 농사일로 바빠야 할 농촌 마을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한낮에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좀 덜 나가서 좀 일하고 오늘 또 와서 아무것도 못해. 전통시장도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내놓은 과일은 모두 물러버렸습니다. 강하게 내려쬐는 햇볕에 땅에서 지열까지 올라오면서 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하는 것 자체가 곤욕입니다. 맨날 다 쏘고 금방 더우니까. 금방 쏘고. 지난 5월 20일부터 어제까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 질환자만 5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가운데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진 무더위에 전국의 닭 41만여 마리, 오리 10,000마리, 돼지 1,8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섰고 지방자치단체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고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갖가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낮 최고 기온 37도를 보인 대구. 프라이팬 위에 계란이 있고 고무 슬리퍼도 녹아내리고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이른바 데프리카 조형물은 대구의 무더위 날씨 그대로입니다. 슬리퍼가 더운 아스팔트 위에 달라붙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웃겨요. 한여름에도 얼음이 여는 얼음골 계곡. 너무 차가워. 얼음 같아요. 이곳에서 폭염은 다른 나라 얘기입니다. 온도계를 내자 금세 0도로 내려갑니다. 여기 도착하는 순간 이 냉장고 속에 들어온 것처럼 시원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정말 상쾌했고요. 서울 지자체들도 갖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구청에선 살수차 세대로 주요 도로에 50여 톤의 물을 뿌려 도로 표면 온도를 낮췄습니다. 폭염 취약계층인 독거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에는 쿨박스가 배달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쿨토시와 쿨매트 등 더위를 식히는 용품들이 보기만 해도 시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원한 거 여러 가지 물건 갖다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엿새째 폭염특보가 내려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엔 오늘 하루 6만 5천 명이 몰렸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이런 가마솥 더위가 밤까지 계속되면서 좀처럼 밤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예 야외로 나와서 더위를 피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연상 기자, 아직도 바깥 날씨가 많이 덥죠? 네, 지금 시각이 밤 9시를 넘었지만 현재 온도는 2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은 열대야를 피해갈 것이라고 예보됐지만 버금가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새 뭐 열대라는 말 많이 들고 많이 더운데 한강 와서 강바람 맞으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가족, 연인, 그리고 친구들과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해온 음식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더위를 잠시나마 있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일찍부터 나와가지고 강바람도 쐬고 치킨이랑 맥주도 즐길 겸 나왔습니다. 한낮의 열기가 밤까지 이어지면서 강원과 양양 등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흘째 이어지는 등 전국이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열대야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될 때를 뜻하는데 해마다 열대야가 7월 23일쯤에 시작했던 데 비해 올해는 11일가량 일찍 시작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강변을 걸으며 이열치열 더위와 맞서는 시민도 있습니다. 자전거 좋아해서 한강에 사람들도 많고 시원한 강바람 좀 맞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겠다며 온열 질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벌써 이러면 올여름 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성배 본부장 지금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자, 내일이 초복이니까 뭐 더울 때가 되긴 했는데 더워도 너무 더운데요. 이게 올해는 이렇게 특별히 더 더운 이유가 뭡니까? 우선 이때쯤에 그 장마 전선 영향 받으면서 그 비로소 그 공기를 좀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야 될 때거든요. 그런데 지난 7월 10일과 11일 마지막 장마 전선 영향 받고 지금은 장마 전선 위로 올라갔죠. 이게 이제 저절로 혼자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 위로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장마 전선이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금 올여름에 지금 시작 부분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안 됐는데 지금 아까 보도에서 봤듯이 이 정도의 전국적으로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자, 좀 전에 저희 보도에서도 이게 티벳 고기압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북반구 나라들이 다 덥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티벳 고기압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렇죠. 여름철 되면 이제 북반구에 하지를 정점으로 태양열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대륙 쪽은 바다가 아닌 땅이기 때문에 빨리 가열이 되죠. 이게 이제 가열이 되니까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공기가 또 냉각돼서 이제 하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늘 티벳 고기압이 발달해서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주는데 올해는 그 강도가 그러니까 티벳에 덮여 있던 겨울의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오지 않으면서 일찍이 녹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열이 지속이 된 거죠. 그래서 올해만 무슨 티벳 고기압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매년 주는데 그 강도가 이례적으로 강하다 이거죠. 자, 이게 뭐 좀 비라도 좀 오면 더 나아질 텐데 장마 전선은 그건 완전히 이제 물러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남쪽의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와 중국 저 북쪽의 고온 건조한 공기 사이에 전선면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내려와서 비를 뿌리고 또 올라가고 반복하는 게 이때쯤 시점이거든요. 통상 장마가 끝나는 게 평년값이 7월 한 25일 전후거든요. 그런데 지난 11일경 마지막 비를 내렸으니까 대략 한 보름 정도 일찍 그 비로 인해서 냉각될 기회가 없었던 이게 거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비를 내렸다가 더웠다 해야 되는데 완전히 밀어내버려서 그게 이제 통상 7월 하순경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장마 전선을 저 북한
저 위쪽으로 몽골 쪽까지 밀어 올리는 게 7월 하순쯤 나타난 현상인데 그게 올해 이례적으로 일찍 나타났어요. 이 무더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서 걱정인데 지금 얼마 정도 계속될 거고 지금 7월 16일인데 예. 자, 이 열기를 식혀주려면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장마 전선 내려올 가능성 없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요인이죠. 태풍. 예. 태풍이 오면서 이제 비를 뿌려서 일시적으로 식혀주기도 하는데 그럴 조짐이 당분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7월 중순인 시점에서 앞으로 한 달 더 나아가서 적어도 한 9월 초까지는 이러한 열기 속에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야, 그러니까 8월 말 적어도 8월 말 9월 초까지는 더울 것 같아 걱정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걱정이 과거에 보면 굉장히 무더위가 긴 여름에 또 막판에 태풍이 와서 피해가 많이 나는 이런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제 종종 기억이 나는데 뭐 예측이 이러긴 합니다만 혹시 뭐 그럴 그렇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제 뭐 약 한 달 뒤 그건 어떻게 인간이 예측을 할 수 없는데요. 예. 여름에 가장 무더웠던 여름을 기억해 보시면 1994년이었거든요. 그때 비가 적어서 가뭄 끝에 그 언론이 태풍이 그때 한 8월 말쯤 오니까 언론이 그 태풍을 효자 태풍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위를 식혀줬다. 이제 이렇게 가뭄도 해소해주고 이제 이렇게 그 태풍의 양면성이 있는데 아직은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태풍은 태풍 발생 그 구역에서 수시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뚫고 우리나라 또는 일본 쪽으로 올라오기가 힘들다 이거죠. 네. 예, 뭐 이렇게 무더위 오래 가니까 이제 뭐 지자체라든지 국가에서도 좀 대비를 해야 되겠군요. 예, 김성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허위범 특검팀이 드루킹 일당의 자료 은닉처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창고를 찾아내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댓글 조작이 벌어진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4km 남짓 떨어진 곳인데 압수수색 직전까지도 경공모 회원들이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특검팀 수사관들이 선반에서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를 끄집어냅니다. 165제곱미터 컨테이너 창고를 가득 메운 이삿짐 박스는 경공모 회원들이 지난달 중순 파주 누름나무 출판사에서 옮겨온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 임명 직후 옮겨진 이삿짐 가운데 유의미한 전자기기가 있다는 경공모 진술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팀은 데스크탑 PC 8대와 노트북 5대, 경공모 회원 닉네임이 기재된 유심카드 8개 등 압수물 총 49점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창고는 주로 인근 파주 출판단지의 재고 보관 용도로 쓰였지만 경공모 측이 짐을 옮긴 후 매일 두서너 명이 출근하다시피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에 오면은 문이 열려 있거나 뭐 사람이 있거나 그래야 되지. 많이 있었죠. 사람이 좀 출근을 하는데 그 생각은 한두 정도. 또 창고에 인터넷 회선까지 연결해 사실상 제2의 아지트로 활용해온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들 산체에 있는 물건을 다 옮겼다 라는 진술을 확보를 했고 분석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 경공모 회원들을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압수수색하신 거예요? TV조선 홍영재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새마을 금고에 복면을 쓴 강도가 침입해 현금 4,300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습니다. 1분 거리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강도는 유유히 달아났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용의자가 흉기로 남자 직원을 몰아붙입니다. 놀란 여직원은 뒷걸음질 칩니다. 잠시 후 용의자는 가방을 챙겨 도망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농촌 새마을 금고에 복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당시 남자 직원 2명과 여자 직원 2명은 이사장실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화장실 쪽 문이 자꾸 열리는 것이 이상하다며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용의자는 화장실로 가는 문이 열리자 흉기로 직원을 위협했습니다. 와갖고는 금고문 열어라 해갖고 이렇게 있는 상황에는 생각을 못했죠. 용의자는 4분여 만에 현금 4,300만 원을 빼앗아 지하 주차장 계단으로 달아났습니다.
경찰관은 10분 뒤에 도착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신고를 받고 급히 달려온 경찰관이었습니다. 새마을 금고에서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파출소가 있었지만 출동도 못했습니다. 한 명 건너다 보니까 고속 쪽에 이제 그쪽에 가 있었어요. 그때 타이밍에 거기 없었죠. 그래 택배리면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가 타고 간 오토바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내시경 검사를 핑계로 전국 병원에 돌며 프로포폴 등 수면 유도제를 상습 투약받은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병원끼리 진료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병원비 총 2천여만 원도 안 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30대 남성 이모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위 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병원 특성상 아프다는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해주는 거고. 수면 유도제를 투약받은 이 씨는 병원비도 안 내고 달아났습니다. 알고 보니 프로포폴 상습 투약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 대전, 청주 등 전국 48개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며 22곳에서 항정신체 성분의 수면 유도제를 맞았습니다. 체중이 줄었다는 등 핑계를 댄 이 씨는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을 따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병원들끼리 진료 기록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노렸습니다.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정보 공유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이 씨는 심지어 돈을 안 내고 도주하기를 일삼아 총 병원비 2,100만 원을 떼먹기도 했습니다. 병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3일 창원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으러 입원 중이던 이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 재건을 책임질 혁신비대위원장으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내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총리로 지명된 바도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사정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이후 한 달 만에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혁신비대위원장 후보자로 발표했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고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총리로 지명된 적이 있습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 교수가 특별한 요구 조건 없이 혁신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고 김 교수를 중심으로 앞으로 변화와 혁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내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확정합니다. 김 교수는 한국당 의총에서 선호도 조사를 한 결과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대위원장을 결정하면서 한국당 내부 갈등도 봉합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6.13 저희들이 패배 이후 가장 효율적이면서 또 우리들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혼연일체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부분. 다만 비대위원장의 권한과 활동 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3차 방북 당시에 북한의 비밀 핵시설 가동 여부를 추궁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사실이라면 미국 언론이 지목하고 있는 평양 외곽의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뜻하는 것 같은데 북한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일 방북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북한이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운영하는지 추궁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고 있고 핵시설과 핵탄두를 은폐하고 있다고 따졌다는 겁니다. 문제 삼은 시설은 미 언론이 보도한 평양 외곽 천리마 구역에 있다는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로 추정됩니다. 2010년부터 이 시설이 가동돼 온 것으로 미 정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은폐하거나 비밀 시설을 가동한 적이 없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또
함흥 미사일 공장을 확장 중이라는 정보도 있는데 미북 관계에 좋지 않다고 말하자 북한은 장마 대비 공사라고 반박했습니다. 방북 결과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대로 협상을 해야 할지 의견을 물었고 폼페이오 장관은 판단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우라늄 농축 비밀 시설이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비핵화를 둘러싼 미북 간의 입장 차이가 깊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올해보다 10.9% 오르게 된 걸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인상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있고 이렇게만 올려도 내년 실질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는 관점에 따른 우리 사회의 갈등이 갈수록 깊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0,000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 실패를 사과했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공약이 이루어지려면 내후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9.7%에 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을 가능한 조기에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1030원으로 이미 10,000원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문 대통령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 우려에 대해 안정자금 지원과 합리적 카드 수수료 조정 등 후속 보완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국민 세금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약속만큼 못 올리게 됐다며 사과했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을 이 정도 올린 것으로도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을 사전에 봉쇄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발언인지 아니면 대통령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발언입니다. 이어서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 달 만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회동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고용을 넘어 경제 운영 전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고용시장은 실제로 위태롭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는 5개월째 10만 명 선에 맴돌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원 한도에서 묶겠다는 방침입니다. 재정을 통한 시장 가격 개입은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미봉책일 뿐이라는 겁니다. 대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 지원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내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는데 하청업체는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의 단체권을 강화하는 법률도 추진합니다.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법 집행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후속 대책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타격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실효성 있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를 잡아가라 해서 나를 살려달라고까지 생존권을 위한 절박한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도 법을 준수하고 싶다. 나를 살려달라. 나를 살려달라.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이번 인상한 대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주장합니다. 점주들은 긴급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지켜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알바비를 주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정부나 가맹 본사가 양보가 없다면 저희가 이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협회는 만족할 만한 정부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생존권을 위한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예상보다 거세고 또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았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사용자 측 의견은 배제된 채 또다시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됐다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무작정 인상을 당연시하고 시작하는 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의미 있게 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일 긴급이사회에서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고 이번 주 중에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똑똑한 소비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소비자 탐사대. 오늘은 아울렛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아울렛은 보통 백화점에서 팔던 재고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꼭 그런 상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김하림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무더위에도 손님이 북적이는 아울렛 명품 매장. 철진한 백화점 고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어 인기입니다. 2월 상품이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일도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신발 같은 거 봐줬다가 뭐 세일이나 그런 거 할 때 가격이 괜찮으면. 소비자들은 기대대로 고가 상품을 싸게 사는 걸까? 수도권 아울렛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작년에 백화점에서 사봤던 거. 그런데 백화점에서 판매된 적이 없는 제품을 내놓은 매장도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백화점에서는 괜찮아요? 백화점엔 납품하지 않고 아울렛 전용으로 만든 소위 기획 상품입니다. 일부 매장은 기획 상품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뭘 뜻하는지 알기 어렵고 여기 써있다. 기획상. 대부분 백화점 2월 상품과 섞어서 팔고 있습니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아울렛용 상품을 백화점 2월 상품으로 알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울렛용으로 제작돼서 파는 상품이 있다는 건 아셨어요? 그건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나요? 하지만 매장 직원들은 아울렛용 상품을 따로 구별하며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리오더라고요. 더블 걸리는 메인이고 여기 이제 딜이 들어가면은 저희가 추가로 일부 아울렛의 얄팍한 상술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같은 브랜드라고 내놓으면 안 되지. 다르게 만들었는데. 소비자 탐사대 김아림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울렛에서 산 기획 상품들 품질은 어떨까요? 또 할인은 제대로 받는 걸까요? 계속해서 김하림 기자가 전합니다. 아울렛 전용 기획 상품은 백화점 상품과 비슷한 모양과 색상으로 만들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이거 같은데? 이거요? 저는 이게 백화점. 점원들은 기획 상품 품질이 백화점과 같다고 소개합니다.
서세는 같아요. 제품권이. 아니 동일한 화제 가격이에요. 과연 같은지 백화점과 아울렛에서 같은 상표, 비슷한 모양 가방을 각각 사서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게 아울렛이고 어떤 게 백화점에서 파는 건지 혹시 딱 보고 아시겠어요? 그냥 소가죽이고요. 이런 거는 보통 그냥 보세도 많거든요. 노브랜드도 비싼 스웨이드이고 이게 백화점 고급스럽게 코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에도 여기는 안감에 다 적혀 있고 브랜드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무지거든요. 오, 그러네. 네.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소재나 마감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대기업 브랜드인데 제가 봤을 때 원단을 만졌는데 원단이 너무 조금 혼방 같은 느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거 아울렛에서 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더욱 놀라운 건 기획상품 가격표에 인쇄된 정상가. 백화점엔 납품된 적도 없는데 마치 백화점에서 판매됐던 가격이 따로 있는 것처럼 할인 전 가격을 적어놨습니다. 67만 원에 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린 적은 없다는 거죠? 아울렛의 이런 상술 괜찮은 걸까요? 미국에서는 유명 상표인 버버리, 코치 등이 이처럼 가짜 가격표로 상품을 팔았다가 소송에 걸려 합의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우리 법원도 1992년 할인 가격인 것처럼 가격표를 속인 백화점과 해당 업체에 대해 사기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에서 소비자한테 고지할 의무를 위반했다. 묵시적으로 기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사기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아울렛 전용 상품이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네, 최근에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아울렛 시장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그렇죠. 전국에 110곳이 넘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요. 백화점 재고만으로는 아울렛 수요를 다 채울 수가 없어졌고 이를 맞추려고 아울렛 전용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또 아울렛은 할인율이 70에서 80%에 달하다 보니까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해서 백화점 상품보다 조금 낮은 질의 원료와 기술로 저렴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아니 아울렛 전용 상품이 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아울렛 전용 상품인지 판매할 때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 그리고 가격표에는 마치 할인해 주는 것처럼 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업체 측에 해명은 들어봤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업체는 아울렛용을 판매하는 것은 아울렛용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매장들을 관리하는 아울렛들은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자 허위 가격표를 쓰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해명은 조금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취재 때문에 아울렛을 많이 다녀봤다고 했는데 아울렛 전용 상품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상표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 상표에 무슨 팩토리, 또 바이, 브랜드명 이런 식으로 어딘가 변형된 상표 이름이 붙어 있으면 아울렛용 전용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상품 번호도 백화점과 아울렛은 차이가 나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 직원에게 직접 이거 언제 백화점에서 팔던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좀 우물쭈물하거나 아니면 기획 상품이에요, 리오더 상품이에요, 신상품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아울렛용 전용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괴한이 쏜 총에 맞은 40대 남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엄성석 기자입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필리핀 수도 마닐라시 델필라 거리의 한 호텔 앞에서 한국인 관광객 48살 A씨가 괴한이 쏜 총에 왼쪽 정강이를 맞아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택시에 탑승하는 순간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다가와 문을 열려고 했고 이에 A씨가
곧바로 반대쪽 문으로 달아나다가 헬멧을 쓴 괴한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용의자들은 곧바로 달아났고 택시 운전기사도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범인들이 피해자에게 권총을 서너 발 발사해 그중 한 발이 피해자 좌측 정강이에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국내로 귀국해 치료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일단 금품을 노린 강도의 소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닐라에서는 앞서 지난 5월에도 한국인 김모 씨가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뉴스 초반부에 한반도에 덮친 폭염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웃나라 일본에는 기록적인 폭우 뒤 우리보다 더한 기록적인 더위가 닥쳤습니다. 오늘 4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살인 더위로 지난 이틀 동안 8명이 숨졌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폭격을 맞은 듯 부서진 가옥들. 지난주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오카야마에선 수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住まわれている方が高齢者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て、お手伝いをさ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그러나 이번엔 찌는 듯한 살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폭우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를 선풍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もっと早くね、いろいろすることは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よね. 오늘 일본 교토의 낮 최고 기온이 38.5도, 남부 일부 지역에선 39.3도까지 치솟으면서 올여름 가장 더운 날씨를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도쿄도 35도를 오르내리는 등 일본 전역이 폭염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불볕더위가 계속되자 지난 14일에서 15일 이틀간 8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폭우로 인해 15개 광역지자체에서 4,700여 명이 대피 생활인 가운데 살인적인 더위는 앞으로 일주일 넘게 계속될 전망. 폭우 피해를 추스릴 겨를도 없이 닥친 폭염에 열사병 위험이 커지면서 일본 전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네, 러시아 월드컵 우승컵은 프랑스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20년 만에 정상에 오른 프랑스는 국가적인 축제 분위기고 준우승한 크로아티아 역시 그에 못지않다고 합니다. 두 나라 모두 우승에 대한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이상의 것들을 얻었는데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20년 만에 두 번째 월드컵 우승. 프랑스는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흥분한 프랑스 국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에 함께 타 경적을 울리기도 하고 벌거벗은 남성은 가판대에 올라가 기쁨을 만끽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한 꼬마도 있네요. Un sentiment exceptionnel. Franchement, ça fait 25 ans que je vis et putain 25 ans que je l'attends quoi. 4 ans je m'en souviens pas. Et le coupe du monde est champion du monde. 기쁨이 너무 컸던 걸까요?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로 달려드는 남성. 인파에 둘러싸인 소방차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흥분한 일부 시민들은 상점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여긴 어딜까요? 분수대 안에 들어가 춤을 추고 대형 국기 위에 몸을 내던집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크로아티아 역시 우승이라도 한 듯 축제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의 2대4로 패한 순간 팬들은 눈물을 흘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때 크로아티아 국민들이 함께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독립정신을 담고 있는 국민 애창곡 내 조국이란 곡입니다. 한반도 면적의 4분의 1에 불과한 크로아티아는 1991년 독립을 선언하면서 3년 동안 내전과 전쟁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정신력과 투혼으로
준우승을 이뤄내면서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Ali eto, i drugo mjesto na svijetu za našu malu Hrvatsku voljenu je predobro. Hvala Bogu. Bili smo treći, drugi, za 20 godina najkasnije smo prvi. 프랑스도 우승컵 이상의 것을 얻었습니다. 난민 문제, 반이민 정서로 분열의 조짐을 보였던 프랑스 역시 이번 우승으로 모처럼 사회 통합의 계기가 마련된 모습입니다. Le sport, le football, la Coupe du Monde est une façon de rassembler les gens et c'est une très bonne chose parce que à l'heure actuelle, je pense que tout le monde est fier d'être français.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는 승부의 세계. 하지만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국 프랑스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감동을 준 크로아티아 역시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 남북 단일팀이 구성이 됐죠. 대회를 앞두고 처음으로 손발을 맞췄는데 시간은 짧았지만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네요. 이다순 기자입니다. 이번 남북 탁구 단일팀 최고의 기대주 서효원, 김송희조가 첫 합동훈련을 시작합니다. 이미 2달 전 스웨덴 세계선수권에서 친분을 다졌던 만큼 8살 나이 차이가 무색할 정도로 연신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송희 선수가 조금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나이 많은데 힘드냐고 그러고 그냥 약간 인신공격하고 그다음에 언니 믿고 하겠다 그랬는데 유일한 과제는 서로 다른 탁구 용어입니다. 라켓은 판때기, 리시브는 받아치기, 서브는 쳐넣기로 순 우리말을 사용하는 게 북한 탁구 용어의 특징입니다. 남자 복식에서 단일팀으로 출전할 이상수, 박신혁조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정영식과 함께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이상수는 북한 박신혁과 한 조를 이루면서 출전의 의미는 물론 성적까지 잡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제 시합을 하러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박신영 선수랑 이제 잘 맞춰서 좀 시합을 이길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전과 오후 2번의 합동 훈련을 마친 북한 선수단은 별도의 인터뷰는 하지 않았지만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좋습니다. 만족합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은 내일 밤 혼합 복식을 시작으로 1991년 지바, 지난 5월 스웨덴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느는 데 이어 이젠 취미 생활의 하나인 영화나 연극을 혼자 관람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이 흐름을 감지한 공연계도 발빠르게 움직였겠죠.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곳, 1인 관객용 극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객석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개인 칸막이까지 있어서 타인의 시선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보니까 의자 각도 조절도 가능한 것 같죠? 편리해 보입니다. 아까 밖에서 시킨 이 홈맥 세트까지 곁들이면 집에서 영화 보는 느낌이 날 것 같네요. 혼자 영화 보러 오는 사람들, 이른바 혼영족을 위한 극장인데 별도 라운지에 1인분 간식 세트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년 전 한 자릿수였던 혼영족 비율이 올 초 2자릿수대로 급증하면서 혼자 보는 관객들의 특징을 반영한 극장이 생긴 겁니다. 영화를 보면서 주변의 다른 관람객들에게 영화 자체의 관람에 대해서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영화 자체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라는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족시키고자. 연극, 뮤지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파크에 따르면 지난해 1인 1티켓 구매 비율이 전체 관객의 절반을 넘었는데 이들을 잡기 위해 1인 예매만 가능한 혼공석을 마련한 곳도 있습니다. 공연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기 때문에 누구와 동반을 해서 가는 것보다 혼자라도 기꺼이 그 공연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기 때문에 1인 관객 시대, 혼자라서 더 특별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지네딘 지단은 1998년 월드컵 결승에서 2골을 터뜨리면서 프랑스의
우승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기전 국가가 연주될 때 따라 부르지 않는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는 너무 호전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식민지였던 북아프리카 출신 이민자들이 꺼립니다. 가난하게 자란 알제리 이민 2세 지단도 마찬가지여서 이 국가를 따라 부르지 않았고 이 이유로 프랑스 국민들의 반감을 사곤 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우승 다음 날 개선식에서 파리 시민들은 지단을 대통령으로라고 연호했습니다. 22명 중에 12명이 이민자 출신이었던 대표팀은 프랑스 3세기의 청백홍 대신 흑백 베르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 베르는 이민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북아프리카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두 번째 월드컵을 거머쥔 프랑스 대표팀은 23명 중 21명이 이민자 출신이고 그중에 아프리카계가 15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다들 국가를 열심히 불렀고 더 단합된 조직력과 젊은 패기를 뽐냈습니다. 프랑스는 톨레랑스, 즉 관용의 나라라지만 이민자와 난민 문제, 취업난에 테러까지 겹치면서 최근 반이민 정서가 확산됐습니다. 그렇게 닫힌 마음과 가라앉은 분위기를 젊고 자유롭고 다양한 축구 전사들이 깨우고 있습니다. 순수한 기쁨과 열광이 나라를 하나로 묶고 이렇게 말이죠. 미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키웁니다. 지난 2015년 런던에서 열린 잉글랜드 대 프랑스 친선 축구 경기에서 캐메런 영국 총리와 윌리엄 왕세손, 양국 선수 그리고 7만 관중이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를 합창했습니다. 800년 숙적이었던 두 나라가 파리 테러의 희생자를 애도하며 한마음이 된 겁니다. 축구란 참 이상한 경기입니다. 여럿이서 둥근 공 하나를 차고 빼앗을 뿐인데 가끔 전쟁 같은 비장함이 넘칩니다. 그러다가도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마음까지 열어주는 것이 바로 축구인 모양입니다. 7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축구의 힘이었습니다. 서울은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최고 기온을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릉 37.1도, 충주 34.7도, 대구 37.2도까지 올랐고요. 영남 곳곳에는 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삼복 기간이 가장 더운 시기인데요. 초복인 내일 서울 낮 기온 34도, 대전 35도, 대구 37도, 부산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강렬한 햇볕이 직접적으로 쏟아지면서 체감 온도는 40도를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남과 울산,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 나쁨 상태가 예상되고 그 밖의 전국에서는 좋음과 보통이 전망됩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고요. 이 찜통 더위와 열대야는 최소 10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